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36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카리나 네빌라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계에서 별이 가장 많이 탄생했다고 해가지고 별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성운이 있어요. 용골절이라고. 그게 카리나 네빌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설명 안 했어? 네. 해주실 줄 알고. 자, 우리 말로 씨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나 봐. 우와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모신 이유는 공연 있는 거 알려드렸나? 공연 있습니다. 저거는 저녁 공연이고요. 네. 공연이 하나 더 있는데 9월 19일 날 공연 하나 있고 11월 달에 이건 아침 공연이에요. 이야, 다시 모신 이유는 뭐냐면 내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마음도 있잖아요. 격렬한 감정의 서사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우리 네 분이 담담하게 재즈로 한번 소화해주면 어떻겠나. 아니 총수님 이번에 음반 내신다는 소리가 있던데. 음반 제목이 포르쉐라고. 네. 음반 수익 전액을 저는 포르쉐 사는데 쓰기로 미리 예고하고 음반을 하나 낼까 하는데. 거기 올라타시려고? 아니 어떤 음악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음악이랄 게 있나요? 공연을 최근에 하나 했는데 저희가 파워풀이라고 그때 노래를 잠깐 했는데 김영석 작곡가 노래를 듣더니 음반을 꼭 내야 되겠나. 잘하시더라고요. 음반을 내야 한다면 저는 그 수익금 전액을 포르쉐 구매에 쓰겠더라고. 그리고 저 구매 내역도 다 공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전 기록 다 공개하고. 창작 재즈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고통과 이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듀 거니. 아주 가니? 그 감정의 격동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었죠. 그 감정의 격동을 본인들 스타일대로 풀어내는 거지. 그러다 끝에 결국은 이별하는 쓸쓸한 마음? 아주 가니 간다. 장르가 그냥 왔다 갔다. 혜인 씨가 아주 가니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화음을 한번 아니요? 해볼까요? 거기를 절레절레? 메이저 세븐 코드. 메이저 세븐. 네. 이걸 도라고 치면? 네. 즉흥으로. 지금 아주 가니. 등보부부부디 두고공공 두근기두두 생공공두리 서래두두두두두 가리 사우리 시리 가리가 하사고 가라. 이 정도만 할까요? 야.
그런 거 하나 해주면 내 이거 공연 한 달에 한 번 소개할게, 이거. 와, 할 수 있죠. 기본 모티브. 가니 가니 오지 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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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언제 완성됩니까? 완성은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 번 더 나올까? 다음 주에요? 네, 저희 대표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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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야 예술가들은 다르구나. 예.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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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까까니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 비데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통변 비데입니다. 겉만 씻는 비데가 아니라 속까지 개운하게 케어해주는 비데라고 하는데요. 써본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개운하길래 그런지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아우씨, 왜 이렇게 안 나와? 오씨, 깜짝이야. 누구세요?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속까지 편안해지는 통변 마법? 이게 무슨 마법?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아요. 까지 너무 개운한데? 진짜 마법 같다. 네, 통변 비데 정말 마법 맞죠? 애플 비데는 국내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AS 전국 지점 운영, 전국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3년 무상 AS까지. 비데는 역시 애플 비데 통변 마법.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 딴지마켓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장발이 다 되신 박주민 의원과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발. 장발 박주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박주민입니다. 예. 민병도 의원님은 우리가 민변 출신으로 모신 겁니다. 자, 그리고 얼음공주 검사 출신 박은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세 분을 통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김건희 씨 특검은 뭔가 수사를 하면 뭐 더 나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게 다 패밀리 비즈니스 아닐까? 패밀리 비즈니스에다가 사이비 종교 비즈니스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 3특검을 막아서고 있는 최후의 라인은 이거 판사들인 것 같다.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데 초반에 김건희 특검 영장 3번이 기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수원에서 한꺼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지법으로 불러온 3명의 수원 브라더스
이 사람도 이상하다. 스트레인지 하죠. 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예. 나머지 한 판사도 김용대, 김계환, 이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의 핵심적인 중간고리인데 거기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둘 다 영장을 기각했어요. 수원지검하고 수원지법이 보수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제 수원지법 쪽에 있는 분들이 서울 쪽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 과정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석연치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해? 얘기가 쭉. 아니 어떻게? 말고 어떻게? 아니 인사를 해서 한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집업에서 예. 다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죠. 3명이 한꺼번에 왔잖아요. 뭐 3명이 서로 떨어지면 죽는 존재다 이런 존재도 아닌. 그 수원에 있던 판사들이 영장 전담으로 그렇게 전부 다 배치가 되는 것도 이상하죠. 그게 승진 코스거든요, 법원에서. 그렇죠. 드론 사령관의 영장 기각하는 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직위연화된 판사들이 곳곳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수원에서 올라온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이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불리한 판결을 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이 기억해보시면 자꾸 자기들이 중앙지검으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줘야 자기가 응하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죠. 그래서 중앙지법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왜 그러나 싶었더니 얘기가 됐던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우리 민병도 형님도 그래도 한마디는 하시고 과거에 보면은 그 양승태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걸 뺏어가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제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형사 쪽 사건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분들이 형사 수석부장들이에요. 그 다음이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이에요. 양승태 시절에. 양승태 시절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인사에 꽤 신경을 썼다라는 소문이 들렸고 그 과정에 이 영장 관련된 판사들이 온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우리 사법체제가 굉장히 취약해요.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판사가 기존에 어떤 판결을 해왔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라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떤 곳에 집중시켜서 배치를 해버리면 집중적으로 그런 판결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관행을 안 지키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중앙지법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버린다. 의도가 있는 거죠. 조희대 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임명만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딱 드러내버렸잖아요. 법조인들 모두가 9일 만에 판결한다고 했을 때 그건 기각이야. 뉴스 공장에 나와서 100% 기각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판이 사법개혁까지 할 판이다. 대법원장은 그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대법원장을 뺀 나머지 대법관들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들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구성한 회의에서 임명을 해요.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관들을 쫙 임명할 수 있겠죠. 굉장히 폐쇄적인 인사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가질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번 정권의 중장기 플랜이라고 하면 당장 이 특검이 부딪힌 문제 이거를 특별재판부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내란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또 그렇게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내란 재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특검 입장에서 이제 공소유지도 해야 되는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더 바람직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특검법 듯이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장은 어떻게 해요? 특판이 영장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서 그것을 막는 특별한 조항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뭐 특별하게 그걸 막는 헌법적 조항은 없어요. 저도 양승태 코트의 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법을 낸 적이 있어요. 머리 좀 많이 없을 때?
언제죠, 그때가? 그래서 그때도 뭐 헌법적인 이슈나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종식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밀리들로 의심되는 그 집사라든가 산부통운 부회장이라든가 또는 관계자들이 아예 해외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잠적해버리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그런 식으로 특검만 지나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긴 했어요. 특검만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 이번에는 이 특검이 부족하면 특검 또 할 것이고 아니면 상설기관 만들어버릴 것이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범죄 수익이 있으면 환수할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히 가능하고 조현천 그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 구성해가지고 이제 기소 중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수사본부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현천이. 풀어져버렸죠. 그래서 풀어주고 박근혜 시절의 개헌 문건. 기무사 개헌 문건을 네. 만들었던 실무 책임자.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이번에도 뭐 이기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밀항을 시도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밀항 이기훈 선생. 들리는데, 예, 네. 들리는데 효성의 그 네, 부회장은 부회장. 다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근데 막막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특검 기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특검 끝나고 나서 추가 특검을 해버린다든가. 특검도 특검인데 중수청을 탄생시키면 중수청 내에 수사팀을 하나 둬도 되고. 지금 도망다녀봐야 소용없구나 이거. 차라리 빨리 들어가서 싸게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가능하죠. 그쵸?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패밀리들은 어떻게든지 다 피해왔단 말이죠. 아니, 김건희는 제대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비호 세력들 때문에 그동안은 피해왔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지금 이제 불어나가지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돼서 평생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6개 범죄에 대해서 8개 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장날 때까지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의지를 입법으로 보여달라는 거지. 도망간 사람도 그렇고 숨겨진 돈도 철저하게 찾아야지. 그래서 돈을 찾아야 돼. 예.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제기하려고 할 텐데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거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상설 기고하든가 이 범죄 수익은 그냥 상설 기고해서 계속 찾겠다고 그런 거 해주세요. 네. 돈이 확인이 되는 대로 전부 다 몰수보전 다 할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에서. 키가 저는 김예성 집사일 김예성.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 세력들의 범죄 행위는 그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방대하긴 하지만은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기억을 해보시면 라임 사태에 있었던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이런 걸 준비해 왔잖아요. 우리는 입만 가지고 왔네. 일단 설명하시고 저희가 아는 거 좀 보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펀드에 있던 저 인물들, 그 공범들, 도이치모터스에도 비슷하게 이정필, 이종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삼부토건의 그 회장의 아들이 또 조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부토건의 조성우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죠. 369억 전체 범죄액 중에서 200억이 조성욱의 문제였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이정필은 라인펀드의 주포인데 도이치의 1차 주포예요. 연결이 맞습니다. 되죠? 네. 조원일은 지금 삼부토건 영장 청구됐는데 기각된 그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정호는 도이치모터스의 2차 주포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이치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종호가 조성옥 아들인 조원희를 서울구치소에 있게 해달라고 김건희한테 부탁한 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조성욱의 영장이 기각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조원일이 가지고 있던 그 휴스토리라는 회사, 이 회사가 삼부토건의 대주주예요. 김건희 세력들이 이렇게 해먹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특검이 그거를 아마 제대로 꿰뚫고 이게 수사를 진행을 할 거라서 실제로는 이 수사 자체가 막 중구 난방으로 막 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성옥하고 이종호는 서로 간에 모르는 사이라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네, 하죠. 모르는 사이라고. 모르는 사이인데 그 아들을 서울구치소에 있게 해달라고 김건희한테 로비를 한 사람이에요. 이종호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관련 회사를 인수해요. 나 요즘 삼부토건 관련 회사 인수하느라고 너무 바빠.
라고 하고 있는데 삼부토건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멋쟁 해병 카톡에 3분의 1 체크하고 한 사람이 또 이종호예요. 3분의 1 체크하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부토건. 도이치 주가의 2차 주포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이 인물이 되게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이게 전부 김건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얘네들 다 패밀리인 것 같아. 패밀리. 또 반복되는 게 또 하나 뭐 있냐 하면은 통일교에 지금 문제되는 그 캄보디아 ODA 사업에 히림이라는 게 또 있어요. 히림 건축. 히림 건축. 히림 건축이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 회사였고 관저 공사를 했던 것이 또 의심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 ODA 사업에 히림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건진법사 쪽에 후원도 하죠. 그렇죠. 건진법사에 1억을 또 건진재단에 또 막 후원을 하고 공산공사도 했어요. 네, 인물들이 막 이게 우크라이나도 갔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히림이 대화를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계속 패밀리 비즈니스죠. 한 연계가 군데만 되어 딱 있죠. 뚫리면은 네. 이게 와르르 뚫릴 것 와르르 다 같은데. 제가- 뚫리는 거죠.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제가 법사에서 엄청나게 심하게 따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라임 사건의 보고미 지휘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 사건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흘러나오고 맞다, 뭐 맞다, 윤갑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덧가 보니까 이종호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 이정필 다 있었던 거예요. 라임에. 자기들 굉장히 패밀리가 연루돼 있었네. 라임 사건 수사 관련해서 라임 술접대 검사 감찰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김봉현이라고 그렇지. 남부구치소 있던 사람이 검사들한테 1,000만 원어치 술접대했다 이런 이제 편지가 특수부 검사들이 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받은 그렇지. 그리고 나서 라임 수사에 투입이 되고 그거를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라임 수사팀을 자기가 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술접대 이런 것이, 받은 네. 검사를 라임 수사팀에 넣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건 넣기도 봐주란 하고. 얘기잖아요. 그리고 라임 탓에 몸통이라고 하는 에스모 회장 그 양반 프랑스로 도망가 버렸지. 프랑스 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남부지검에서 수사했을 텐데 남부지검장이 윤석열을 찾아와서 구두 보고를 하고 저희가 따진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냐? 보고는 원래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변명했었던 게 바로 흉내낸 라임 거예요, 사건이에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 케어를 해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드러난 근데 정황까지 그 보면. 라임 펀드 이정필을 도이치모터스에 주포로 삼고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야. 저 이종호는 지금 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구명 로비 창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종호가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삼부토건 못 찾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3부가 3부 토건일 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연히 알아낸 이거밖에 없을까? 주가 조작이 3년이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선수들이 한 건 했을까? 아니 그래서 뭐 우리 기술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웰바이오텍도 있지. 네, 이런 선수들을 계속 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쉬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웰바이오텍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과거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구조가 해서 똑같아요. 웰바이오텍을 봤더니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이 똑같네. 우리 기술도 비슷해요. 근데 저 선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한 번만 했겠냐 이거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주가 조작 범죄만 제대로 단죄를 해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라임펀드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종호, 이정필, 조은희는 그때 다 깜방 가는 거거든요. 이종호가 굉장히 키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저기 다 등장해요. 김건희에 대해서도 애기였는데 영부인이 됐어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오래됐다 이거야. 자기들 관계 말로. 굉장히 오래됐다. 김예성만큼이나 굉장히 그 김건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김혜성을 잡으면 뭔가 큰 게 나올 것 같은 게. 김예성 집사 맞습니다. 왜냐면은 잔고 이조를 증명서. 그걸 본인이 했잖아요. 예, 최은순의 잔고 이조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저는 김건희 일가와 가장 밀접한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윤석열 지난 대선 때도 지방으로 은신했다가
윤석열 당선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신시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윤석열이 자기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피신을 시키거나 국회의원을 줘버리거나. 입 다물게 하려고. 예. 근데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인사로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게 윤석열의 리더십이라면 리더십입니다. 그게 공조직입니까? 사조직이지? 그래서 사조직인 거죠. 네. 두 분 만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김혜성이 제일 먼저 피신하는 사람이다. 12월에 헤어나왔어요, 이 사람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박이 윤석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김건희 소환하니까 옥중에서 막 글 올리잖아요. 김건희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이 될까봐 명태균도 마찬가지고 그 압박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그 판단이다 그런 생각이 김건희가 들고. 최선 못 쓴 것 같아요. 맞죠. 김건희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한 김예성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에 대한 키를 쥐고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혜성 씨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있다가 체포영장 떨어지니까 태국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해요. 캄보디아에 ODA 자금이 막 날아갔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추적하지 않는 돈도 있다고 했거든요. 해외에 도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내가 도피해봐서 알아요. 그 돈이 있는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오랫동안. 총수님 말씀이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김예성이 나중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영장을 칠 거예요. 김건희에 대한 구속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김예성이 거기 가 있다고 해서 뭐가 면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정점이 김건희를 향해서 세 개의 특검이 모두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혜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김건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짧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본인이 깃털임을 밝혀라. 김혜성 입장에서는 혹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 기회에 자기 걸로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김건희 안녕. 돈은 내 거. 근데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왠지 그렇게까지 허술했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죠. 집념. 김혜성 같은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도망다니지 않는 한 끝나지 않겠구나 생각하게 만들 입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포기하고 들어오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언론과 그다음에 현지 교민들의 관심과 그렇죠. 이게 좀 그게 필요하다. 얼굴 공개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수배하고 좋겠다.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쫓아내린다. 그런 입법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 부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위험한 정리해야 되죠. 요인이 하나 있어요. 부부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 공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네. 국내로 송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입법도 하고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네. 도망가는 게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 최순실 당시에 생각해보면 최서원 그 독일 가 있었잖아요. 불안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안 들어올까봐.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너무 큰 압박을 준 거예요. 하늘이 두덩 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국민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서 김예성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좀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들어올 딸도 거예요. 결국은 사실상 전 세계 수배하듯이 그렇죠. 전 세계 수배죠. 수배하듯이 해서 결국은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어느 시점에 특검이 김혜성 씨도 얼굴을 공개하고 전 세계 교민들에게 수배하듯이 그렇게 전환하고 그렇게 도망가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그래서 끝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 자, 세 분도 끝이 났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냉감 패드. 접촉 냉감이라고 합니다. 접촉 냉감. 움직이지 않고 오래 누워있으면 열이 고여서 더 더워진다. 그러나 수면 공감 냉감 패드는 그 열을 퍼뜨려서 냉감이 유지된다. 신소재. 잘 나가는구나. 딴지마켓에 후기를 확인하십시오. 착한 콜. 예. 1800에 9998. 예. 원래 쓰던 대리가 따로 있지 않으면 착한 콜. 왜냐면 콜당 500원 기부합니다. 저희가 10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실제 기부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퀵 서비스도 있습니다. 1800에 9668. 착한 콜. 꽃배달도 있어요.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요거 또. 네, 오늘 심포니입니다. 네, 3가지 맛이 들어있는 고급스럽게 생긴 저 상자 안에 달콤한 릴리, 오리지널, 그리고 브루트까지 선물하시고, 또 집에서 또 한 병 드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어떠세요? 진짜 맛있죠? 이런 잔에다가 지금 스트레이트 마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려가지고 또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얘네는 병을 참 예쁘게 만들어. 너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위스키병 가지고 다니는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네. 요즘 트렌드가 그렇대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이런 거 먹으면서 이렇게 뭐 여름에는 술 먹으면요 다음날 정말 죽어요. 어디? 이런 거 마시면서 파티하면 돼요. 어디 트렌드야? 네? 어디 트렌드냐고. 그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요즘 애들은 술 안 먹고. 예. 요즘 2차 커피숍 가잖아요. 아, 그래요? 친구들. 네네. 그래요. 2차 커피숍 가. 아, 진짜? 몰랐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생활. 얼마 전에 무슨 미드를 봤는데 50대니까 자연히 파티하면 술 먹을 줄 알고 이 술을 사들고 갔는데 아무도 술을 안 먹는 거야. 이런 거 먹으면서 계속 막 춤추고 노는 거예요. 파티인데. 저도 들어만 봤어요. 잡사바 한번 때립시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잡사봐야죠. 언제 잡사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잡사봐 외쳐주실 수 있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I say 잡사, you say?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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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사. Thank you. 아니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두꺼우신 것 같아. 뻔뻔하시고. 두꺼우셔. 어우, 야.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 자, 앞에 우리 무슨 얘기 했냐면은 패밀리 비즈니스 같다. 큰 틀에서 김건희의 범죄의 성격을 규정해보자면 동일인물이 자꾸 등장해. 근데 이 시간에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김건희의 범죄는 미리 준비된 것 같다. 미리 준비됐어.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선돼서 아직 장관들 임명도 안 했어요. 취임도 안 했어요. 인수위 시절에 시작된 거거든. 이거는 그 전부터 당선만 돼봐라. 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이게 되나? 그리고 우리 신작신 의원님 얘기하실 건데 3부 토건도 주가 조작을 시작한 건 2023년인데 3부 토건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그 1년 전이고 대통령 취임한 한 달 후에요. 보니까. 포럼 만든 거. 포럼 전 단계가 있다니까. 포럼 전 단계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프리퀄이 있어, 프리퀄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걸 했다는 거는 취임 전부터 또 그러니까요. 구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누가 도대체 이거를 구상을 했을까? 3분의 1 체크하고가 2023년 5월 14일 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거쳐서 5배로 뛴 거 아닙니까? 근데 3분의 1 체크하고 그럼 전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 뒤로 5월 14일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찾아봤다면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자, 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정부가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22년 7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1년 전이야. 1년 전에 재건 사업 참여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 3월 9일 날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24일 날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해요. 봐봐. 당선되고 나서 보름쯤 지난 다음에 벌써 우크라이나 공대위가 발족해. 이게 결국은 쭉쭉쭉 발전해가지고 재건 포럼 우크라이나 포럼이 되고 포럼을 통해가지고 MOU 맺고 MOU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쭉쭉 띄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 대표가 누구냐면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김행도 눈에 띄는. 그러니까요. 인물이죠. 2달 뒤에 우크라이나 지원 공대의 구호물품 지원 발대식을 하는데 황우려가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공대의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 황우려, 이양구, 김행은 김건희하고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언니 동생 하는. 자, 근데 부산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두 사람을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그다음에 웰바이오텍, 히림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이 부산 세미나를 주최했느냐를 보니까 그린 닥터스 재단의 이사장 정모 씨라는 분이 이 사람이 호스트예요. 의사인데 건설회사도 하고요. 요양병원도 하고 병원 검진센터, 안과,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마. 이사장은 정모 씨고 재단 고문은 황우려, 대외이사 김행, 국제대사 이양구, 등기이사 임모 목사. 여기 목사님이 또 한 분 나오세요. 임모 목사는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에요. 윤석열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임에 회장이 임모 목사예요. 근데 옆에 부이사장 김모 씨 옆에 앉아 있잖아요. 이 여자분. 김건희 고모야. 김건희 고모예요. 쫙 연결이 돼 있어. 쫙.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년 전부터 이거를 빌드업을 해온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당선되고 나서 보름 후에 이거 우크라이나 해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원 공대위를 만들어. 야, 이 정도면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거의. 네. 고속도로 흰 것도 마찬가지야. 요즘 많이 보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다 나온다. 한부, 웰바이오텍, 히림, 김건희 고모. 김건희 고모는 윤석열 당선됐던 그 대선에서 극우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대검에 화환 보냈던 또 한동훈이랑 당 게시판에서 대박 싸웠던 바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인수위 시절부터 양평고속도로 휘는 게 시작되는 것처럼 삼부토건도 당선된 즉 보름 있다부터 시작된다. 당선 전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았냐 이거야. 그렇죠. 나는 이 사람들이 범죄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프로젝트 팀장님들이 다 따로 하나씩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정대택 씨하고의 20년 소송사를 보면 그 시절부터 그 최은순 씨가 동업자 걸 낼름 다 먹는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통일교하고 네. 캄보디아 이것도 나는 낼름 먹었다고 생각해. 통일교가 청탁을 하면서 샤넬백 2개 주고 목걸이 주고 그러다가 그해 12월 달에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뽀개진 거야. 뽀개졌는데 캄보디아 차관 액수는 계속 올라가거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네하고 깨고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렵게 하던 거를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럼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렇죠. 이 정도 패밀리라면 당선되자마자 선수들 불러놓고 야 해먹을 거를 가지고 와. 라고 하는 최초의 모임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의심해.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하나의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그 키맨이 김예성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하는데 도망갔잖아요. 여기서는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웰바이오텍 회장인 이기훈 도망갔잖아. 미랑 이규윤 선생이라고 내가 불러 요새. 네, 미랑 이기훈 선생이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사라지잖아. 여기는 이기훈이지 않았을까? 사라진 거 보니까. 저쪽은 김혜성이지 않았을까? 사라진 거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 들킨 게 2개란 말이지. 그렇지. 2개밖에 없을까? 과연?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왕 술고래 프로젝트. 대왕 프로젝트 이런 것도 의심스럽지. 의심스럽죠. 모든 게 의심스러워. 그리고 코인도 갑자기 생겼죠. 코인. 존버킴. 작년에 건진이 불법 정치자금 이런 뉴스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퀸비코인이라는 거 수사하다가 영장 치고 했는데 기각되고 흐지부지 됐어요. 며칠 전에 코인왕 자료를 그 특검이 가져갔다는 거잖아. 근데 그 코인왕이 알고 보니까
현직 검사인데 지난 총선에서 출마한다고 난리법석 났던 검사 하나 있어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각별히 챙겨서 명태균한테 이 사람 꼭 국회의원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그 김상민 전 검사. 그 검사의 선거 차량 리스비 4천만 원을 그 코인에서 대줬다는 거잖아.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게, 뭐, 조국 때 뭐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김상민은 조국 수사할 때 맨 끝에 조금 걸쳤거든요. 나중에 왔던 사람이야. 나중에 걸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실제로 조국 도륙을 하는데 주요 검사가 따로 있는데 왜 하필 김상민을. 거분 그때 생김새를 의심했어. 이게 코인과 엮이나? 이게 만약에 김건희 씨하고 연결이 코인까지 된다면은 내가 전관왕이라고 그랬거든. 그랜드슬램. 이거 부동산, 주식, 코인. 근데 나는 이 코인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주가 조작이야말로 범죄 중에 범죄예요.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장 악질 범죄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그런데 주가 조작을 서심없이 했잖아. 코인은 훨씬 쉽죠. 그리고 부동산 동업자들을 계속 제껴왔잖아. 잔인하게. 그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버렸잖아. 근데 이렇게 쉬운 코인, 이 코인을 건들지 않았을까? 아, 코인은 안 돼. 주가 조작은 할 수 있지만 코인은 안 돼. 이랬을까? 유시민이 코인 안 된다 그랬어. 비슷하잖아. 다 주가 조작을 서슴없이 하는데 코인은 안 돼. 코인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리가 있나? 돈이 된단 말이야? 코인은 지갑으로 바로 쏴주면은 추적이 안 된다니까. 그럼 범죄 수익을 캐시아웃 하는데 코인이 얼마나 좋아요. 정치 불법 자금 유통에도 아주 최적화된 툴이에요, 이게. 몰랐으면 안 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청탁하거나 하려고 만나요. 그래가지고 청탁하는데 자 끄덕끄덕 한 다음에 뭔가 그럴싸한 게 있다? 그러면 또 내가 그 아이디어 쏙 변신의 변신을 통일교에서 캄보디아 ODA? 야, 그렇게 쉬운 게 있었어? 야, 이거다. 해외에서 빼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쉬워. 그럼 캄보디아 잘라내고. 네, 통일교를. 네. 캄보디아 자르면 안 되지. 통일교 잘라내고 자기들이 꿀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겠냐. 나는 NHN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 때 그때도 역시 NHN이 하는 사업을 꿀꺽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꿀꺽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NHN 자금이 들어왔다고 치면 코인만큼 좋은 게 없거든. 정치 헌금도 코인이 태우면 되고 댓글 알바 코인이 태우면 되고 범죄 수익의 창구로 코인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존버 김이 거의 책사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김충식 한 거. 그러니까 김건희 범죄는 결국은 패밀리 비즈니스로 거슬러 올라가 기원이 오래됐어. 김건희 씨 새아빠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최은순, 김충식의 전신고를 같이 해서 오래 있고 그랬단 말이지. 김충식 씨도 나는 이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대택 씨하고 최은순 씨하고 거의 20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인단 말이야. 근데 정대택 씨가 근데 그 정대택 씨가 진 재판의 판사의 부인이 김충식 씨하고 공동 땅을 소유하고 있어. 베리 스트레인지하지. 베리 스트레인지해. 그 땅이 뭐냐? 고속도로를 휘면 땅값이 올라갈 땅이야. 그게 다 연결돼 있어. 그 패밀리가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범죄들을 대통령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실행했던 거 아닐까? 그중에 우리가 일부만 지금 찾아낸 거 아닐까? 고속도로 흰 거라든가. 그것도 우연히 찾아낸 거거든? 삼부토건도 삼부 체크, 이것 때문에 우연히 찾아낸 거 아니야. 맞아요.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김건희 특검에다가 이것도 이제 의견서로 제출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리고 가는 건 없을까라는 게. 난 많이 있다고 고민이야. 조직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거기서 결국 다 나오지 않았을까? 왜 이랬을까? 왜 도대체 그냥 무력이 있어서 그렇다? 김건희 씨? 예, 예. 그거는 그 순수한 돈에 대한 열정이지. 아, 그런가?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규모 지출이 대선 과정에서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전 생각에? 예, 뭐 무력과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있지 나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순수 들어. 순수 쪽이에요. 순수하신 분이죠? 저도 순수 쪽에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큰 일들을 벌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제일 분노했던 게 그 요양병원 장모가 운영했던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렇게 어르신들을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돈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남편 변호사비도 안 대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건 돈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설명이 안 돼. 몇 억 좀 주면 안 돼? 공식적으로 공개된 재산만 해도 7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접견도 안 윤석열은 가? 버렸어. 그러니까 변호사 접견만 있더라고. 일반 접견이 없어요. 가족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족이 안 갔어요. 일부러 특검에서도 윤석열 접견 막으면서 가족과 변호인만 허용한다고. 근데 가족은 가족이 안 근데 와. 가족이 안 가족은 와. 허용할 필요가 없어. 아주 잔인한 사람이더만. 원래 제일 먼저 가족이 가는 거거든. 근데 아무도 안 와. 가족이 아무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와. 변호인만 가는데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약이 없어요. 에어컨 속에 에어컨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은 버렸어. 윤석열이 필요가 없잖아 이제. 변호인들도 사실 다 이용하고 있잖아. 김계리가 요즘 퀸계리라고 그런다면서 요즘에. 영상 2개 올려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18만이래요. 후원금 뭐라고요? 몇만이요? 18만요. 네, 몇만이요? 아, 왜 그래, 이 사람은 또. 변호인이 윤석열을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윤석열 이제 버림받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때나 소환되는 거예요. 김건희도 윤석열을 언제만 필요로 하냐면 윤어게인 결집시켜서 그 사람들 왜 결집시켜?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야. 그 목적으로만 윤석열이 필요 있지. 윤석열은 하등 쓸모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돈을 안 주지. 김건희 소환조사 날짜 나오고 나서 바로 윤석열이 페북에다 글 올렸잖아요. 그렇지. 시켰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네. 저는 윤석열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감옥에서.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어차피 자기 페북도 자기가 관리 안 했을 텐데.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혹시 누가 대필시켰나. 아니 단어 구사가 너무 고급스러워. 윤석열이 아니야. 이게 올라간지조차 모를 수 있다. 네, 예, 모를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북이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최근에 크게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모스탄. 모스탄. 처음에 왔을 때 기세나 느낌보다 너무 빨리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일정을 앞당겨서 돌아간 걸로 알아요. 실패했어. 힘을 빼는 바람에. 정확히 보니까 김건희 씨 쪽 시나리오는 이런 거야. 트럼프는 이재명을 싫어한다. 윤석열 구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대리로 모스탄을 한국에 보낸다. 모스탄은 열렬히 환영을 받는다. 트럼프의 사도 바울. 모스탄은 윤석열을 면회한다. 그러자 윤오게인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선다. 전환길이 트럼프의 뜻을 받지. 국민의힘에서는 윤오게인 당대표를 뽑아야 돼. 그러면 김건희가 꽂아둔 통일교나 신천지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차기 당대표가 김건희의 눈치를 본다. 당대표가 선출되면 김건희를 막아준다. 그리고 트럼프가 CIA 시켜서 이재명을 제거한다.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그 조각 정보를 다 합치면 이거야 이거. 7월달 안에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것이 그거. 마지막에 이재명 제거야. 네. 저 시나리오가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쪽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김건희가 이렇게 제클린 여사 뭐 흉내내고 막 이런 거 보면 본인도 그렇게 워너비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항상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짝퉁의 한계지. 그 한계가 이런 데서도 치밀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쓸모있는 인간들이 모여있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윤석열에 관심이 없다 이걸 몰라. 예.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 되게 어설픈 데가 꼭 들어있더라고요. 저런 식의 시나리오가 저는 자기 혼자 치밀하지만 실행 능력도 사실은 없고. 모스탄 프로젝트를 철석같이 믿었던 한 분이 계시죠. 이수정이라고. 아이고. 페북에다가 트럼프로 가는 한 가지 통로, 모스탄 입국하는 사진 쭉 올리고 했잖아. 와, 굳은 신념과 믿음,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짧은가 모르겠어. 베리 쇼트해, 진짜. 어? 근데 그 주변에서는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스탄이 트럼프의 사람이고, 트럼프가 대사로 임명하려고 한다는 걸 믿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럼 윤석열에게 우호적이고 이재명한테 비판적인가? 이걸 믿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있었어요. 보우선화로 풀어주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관세 50% 브라질에 때렸을 때
이재명 잘해. 너 자칫하다가 관세 두드려 맞는다. 그리고 미군 철수시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보수 언론에서 그걸 갖다가 기사들을 썼다고. 자, 대파 이수정 선생과 질적 차이가 없다. 그런 발상은. 모스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김건희의 말발이 확 떨어졌을까 봐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주변에 남아있다가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부 폭로가 나올 것이다. 그 임계점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모스턴 프로젝트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김어준 총수가 김을 빼고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외국의 선거의 공정성 이런 거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양쪽에서 김을 빼주니까 이게 뭐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김 빼는 게 전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 이거. 그래서 모스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돌아갔고 김건희 씨가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동아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 전환길 프로젝트라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전환길 프로젝트는 혼자서는 힘이 없지. 트럼프를 등에 업은 모스탄이 전환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뚝 끊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아쉬운 대로 지금 극우 유튜브들 보면은 썸네일에 전부 전환길이에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면 전환길 얼굴 바로 있고 막 이래요. 윤어게인 이 세력과 선을 못 끊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때 망해도 대구 경북은 안 망할 거고 2년 뒤에 총선에서는 나는 다시 당선될 수 있어. 이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계속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외에 신원님이 추천해가지고 그 열대의 묵시록 봤거든요. 네, 엄청 굉장히 재밌어요. 좋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거 보시면서 한국 상황과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제목이 뭐라고? 네? 열대의 묵시록. 넷플릭스에 올라왔어? 네, 넷플릭스에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근데 제목이 정확하게 뭐라고? 열대의 묵시록. 묵시록. 참 다행스럽게도 역설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어게인도 못 버리지만 윤어게인이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갈 거예요. 정강훈 목사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김장한 목사 압수수색한 건 대단한 일이고요. 전광훈이나 손현보 목사는 사실은 김장한 목사가 보기엔 행동대장급이거든요. 그렇죠. 보수 행동대장급이거든요. 개신교의 정점이에요, 김장한 목사. 예, 예. 아멘 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전환길은 전광훈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년보 쪽이죠. 세계로교회 세이브코리아. 부산에서 올라오려고 했던 쪽이라 부산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열대의 묵시록 이거 보고 나면 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입법사법 행정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미국 정치와 브라질 정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잘 봐야 돼요. 지켜볼 기독교 뿐만 아니라 탈레반이거든요, 대응해야 그게. 돼요. 복음주의라는 건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게 아예 교리인 거예요. 6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그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좌파를 다 거기서는 공산주의로 무조건 몰아요. 브라질에 사회주의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그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CIA가 나서 파견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들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도 꽤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맞아요. CIA가 종교를 타고 들어왔잖아요. 네. 열대의 묵시록 보다 보면 미국에서 처음 그 운동을 시작했던 저분 한국에도 자주 오시던 분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영화 코너를 하고 있는데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겁 요새 너무 꽁으로 먹는 거 아니야? 뭐 좀 위험한 발언이라도 하나씩 하고 짤이라도 하나 남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눈치를 깠네요. 다이어트 어떻게 돼가고 있어? 다이어트요? 그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재산분할 소송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지. 원래 그 정도면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가지고 재산분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빨리빨리. 변호사가 여기 두 분 계시니까, 한 분은 전 여친 쪽, 한 분은 거업 쪽,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돼야지. 이러다 내가 극우 기독교에 투신하겠어요. 어떻게 뭐 다이어트는 하다가 멈췄어? 아니요, 그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달에 120kg 이상 달렸습니다. 전 여친하고 다시 연락 없어? 재산 절반 내놓으라고? 뭔가 위험한 짤을 지금 도발하는 거야. 위험한 짤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오늘 저는 그 락천 김충식 선생님, 그분이 계속 하고 다니는 얘기가 최은순이 나를 만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게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의 그냥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저명하거나 아니면 좀 이름값 있는 사람을 감아.
감아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흡수해. 그러면서 보면 되게 배움이 빠른 사람들이죠. 다 흡수하면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데리고 살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쓸모 없어지면. 조금 더 가면 위험해질 것 같은데. 원했잖아요. 동업을 시작해서 노하우를 얻거나 또는 권한을 얻은 다음에 싹 잘라. 대부분 그들은 감옥에서 끝나. 동업자들이. 그렇죠. 다 가져가. 이익을.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왜 누구하고 나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거추장스러운 일을 숙주를 삼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예, 이제 대한민국이 전체가 숙주인데. 통일료에서 무슨 괜찮은 거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가 해도 되겠는데? 통일교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뉴스 나온 거 읽다가 제가 정말 섬뜩했던 부분이 히림 쪽에 가서 건진이 이제 캄보디아 사업을 당신네들이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히림 쪽에서 한 얘기가 캄보디아에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대한민국 차관 끌어다 쓰면 된다고. 아니 우크라이나도 무기 300억 어치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한 거. 그냥 나라를 아예 그냥 숙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수렁에 쳐박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명박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명박은 선수들이 그 일을 했어요. 맞아요. 각 분야의 선수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만 알 뿐이에요. 자원개발들 진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우리는 흔적도 알 수가 없거든. 저수지 못 찾았잖아요. 저수지를 못 찾아요. 여기는 있잖아. 골목 상권부터 시작해서 돈이 진짜 돼? 다 해. 그러니까 다 해. 완전한 잡식이에요. 근데 전관왕이라고 하는 거야. 동업자가 하던 사업을 자기가 꿀꺽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이 하던 일이 워낙 시원찮으니까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마지막 꿀떡이 결국에는 통일 대통령이야? 그렇죠. 결국에는. 자, 윤석열 평론가님, OTT에서 재밌는 거 없습니까? 요새 그런 것도 하나 봐야 되겠는데. 파인 촌뜨기들이라고 파인이 촌뜨기들이란 뜻이에요. 어디 하지 지방 사투리라는 거예요? 네. 파인. 네, 3화까지 공개되고 11화까지 있는데 재밌어요? 바닷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파내겠다고 이제 서울에서부터 회장이 그걸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나씩 하청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좀 자기네들끼리 서로 속이려고 그러고 서로 등치고 그러는. 네, 서로 그냥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하고 잠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잠수하겠다고 막 해녀한테 물어보고 있고 막 약간 이런 오합지졸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진짜 요즘에 그 특검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행정관이었던 사람 뭐 이름이 계속 새로운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기승전결 연결이 잘 안 되네. 네. 아니 뭐 그런 거지.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이종호가 1차 주포 이정필한테 8천만 원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계속해서 이제 이게 불어난다라는 거죠. 연관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면서 이게 원래는 되게 비밀스럽게 결국에는 꼬리를 잡히는 거죠.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가 고려시대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송나라 원나라 도자기를 몇만 점을 싣고 가던 배가 한번 예전에 있던 얘기야. 어떤 재벌이 박물관 하나 차릴 건데 그릇 몇 점 주워와라. 주워오는 대로 내가 다 사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얼뜨기 같은 사람들을 좀 모아 목포로 내려가 보니까 일단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이미 거기서 그릇 나온다는 거 다 알아. 또 부산의 유명한 사기꾼이 또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오합지졸들이 떠중이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라니. 네. 아니 근데 내 친척인데. 여기도 뭐 친척들도 다 얽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저는 카지노, 그러니까 아직 초반이지만 저는 카지노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분은 피가 많이 나와야 돼. OTT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네. 이제 그럴 수 있죠. 내란 얘기도 하면서 OTT 얘기도 하는 걸로. 3화에서 임수정 씨가 배드씬을 하나. 오늘도 2개 오픈했으니까 이제 5화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티스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건 미지의 서울이었어요.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미지의 서울이었어요. 총수도 그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총수는 2화를 못 넘길 겁니다. 그거. 네. 자, 앞으로는 그래서 OTT 얘기도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얘기도 좀 하죠. 안 돼, 아직은. 극장 못 가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맛. 병이 예뻐, 이거 참. 아시는 분은 다 아는 큰 병하고 이거 세 개 합쳐서 세트구나. 전속 철학자. 박구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방학 끝나면 또 보기 힘드니까 방학 때 많이 뽑아먹으려고 제가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뭡니까? 오늘 18분 만에 끝내죠. 오늘은 뭐냐? 시스템이 물렁해진 시대? 이건 뭐예요? 정치적 다양한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있지. 언제나 있잖아요. 그 정치적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이 물렁해졌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지금 물렁해졌다? 예. 예전에는 고체형 조직이었다면 이 고체형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해. 줄이 가고 그러면서 물렁물렁해졌어요. 국가도 옛날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좀 물렁물렁한 거예요. 모든 조직이 그렇다는 거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강고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족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물렁하고 다양해졌잖아요. 뭐 대한가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시스템이 물렁해진 시대에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해체인데 해체적 건물, 건축, 상징적으로. 해체된 네, 건물. 독일 베를린에 가면 볼 수 있는 건축물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고체형 조직이죠. 오른쪽은 유대인 박물관인데 이상하잖아요. 이 창문도 이상하고. 네. 일부러 막 상처를 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그래요. 해체주의? 네. 디컨스트럭션. 내가 영어만 하면 불안해. 외울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디컨스트럭션이란 말이 구조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건설한다는 말이거든요. 디스트럭션 그러면 파괴하는 거잖아요. 컨스트럭션 그러면 건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를 합친 거거든요. 파괴하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예.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늘날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케이. 예, 가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제일 싫은 게 이해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물렁해졌다는 것은 휴머니즘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신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된다. 즉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의 기준을 누가 제시한다? 신이 제시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이 기준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휴머니즘이 말했던 인간이 유럽에서 교육받은 성인 백인 남성만을 인간으로 놓고 보는 거 아니야? 1, 2차 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반휴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세상 중심이 신이었다가 르네상스와 함께 인간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그래서 과학도 막 터지고 그러면서 19세기에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야, 인간이 결함이 있는 것만.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가 폭력적이지? 우리는 이렇게 잔인하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인간을 말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인간이라고 쓰고 남자라고 읽었거나 인간이라고 쓰고 유럽이라고 읽었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이 건축물에 가보면요.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살이잖아요. 네. 건축물에 안쪽에 가면 이렇게 얼굴들을 쭉 쇳덩이로 만들어놨어요. 아, 쇳덩이 얼굴들을. 예. 그 밟고 지나가요, 여기를.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이구나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해체주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나타난 게 뭐냐? 즉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는 생태주의.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자연적 기초를 파괴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해놓고 그 오랫동안 여성들은 인간 축에 안 넣어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약자들의 대변인이 여성이 된 거예요. 여성만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출발은 이제까지 때려 눕혀진 자, 억울한 자, 발언권을 상실한 자의 대표로 여성이 앞에 나선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휴머니즘의
어두움, 파괴적 속성,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 휴머니즘은 인간 전체가 아니라 유럽에 사는 성인 백인 남성이었고 예. 그들의 숨어있는 폭력성을 우리는 확인했어. 그렇죠. 이건 부족한 것이야. 그렇죠. 오케이. 이때 등장한 게 페미니즘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페미니즘 이름으로 약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바람직한 인간 모형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제시됐어요. 문학으로, 철학으로, 사회학으로, 예술로. 오케이.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뒤에 따라붙었고. 그렇죠.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왜 남학생에는 없는데 여학생에는 따로 있는가? 왜 남성주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주의는 가능한가? 잠깐만. 세 가지 반응인데 하나가 해체주의고 두 번째가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이고 세 번째가 아니요. 뭐예요? 그 시스템에 대한 물렁해진 반응으로 하나가 해체주의다. 그다음에 또 나와 이제. 또 나와?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나오잖아. 1, 2, 3 여기서 나와야 돼. 유계적으로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네.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즘 철학은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해체 철학. 알겠죠? 잊어버린단 말이야. 두 개 어디 가서 두 개. 그러니까 지식 체계가 고전적이에요, 지금. 휴머니즘, 계몽주의에 대한, 즉 시스템이 물렁해지게 대한 세 가지 반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권위주의예요. 시스템이 왜 물렁해져? 전쟁 때문에. 휴머니즘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시스템이 물렁해져. 물렁해졌어. 네. 그로 인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반작용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 반권위주의예요. 이 세 가지가 폭발한 시점이 어디냐? 68혁명이에요. 68혁명은 낯선가요? 낯설 수 있어. 공부할 게 많네요, 우리가. 유럽 정치사 문화사 관심 없으면 68혁명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유럽의 386 세대. 유럽의 386 세대예요. 68년도에 큰 혁명이 일어나요, 유럽에서. 유럽의 68혁명은 가장 중요한 게 반권위주의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걸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어요. 1, 2차 대전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아버지 세대를 전면 부정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김어준 씨를 보조강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거를 다 부인해. 유럽에 포르노 합법화되어 있네? 유럽 애들이라는 건 쌍놈들이야 이거. 수백 년 전부터 그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68혁명 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 반권위주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인 도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권위주의는 이제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함께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간 주체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도덕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그러니까. 이때 반권위주의를 택한 진영이 민주주의 진영이고 진보 진영이에요. 반면에 보수는 대체 어디를 가냐? 반지성주의를 택합니다. 권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지성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과학도 부정해요. 예를 들면 백신이 사람 죽인다든가 이런 논리 있잖아요. 이게 다 반지성주의예요. 이 반지성주의는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분노, 폭력적인 감정, 혐오, 증오를 정당화해요. 그러면서 파시즘에 의해서 동원되기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가 물렁물렁해질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는 세 개의 반응 중에 반권위주의, 하나는 반지성주의, 더 한 단계 더 나은 게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알겠고 파시즘도 알겠는데 해체주의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즉 68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진보와 보수 모두가 다 더 근본적인 해체를 하자는 거예요. 해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일단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분해해보자. 다 분해해보자는 거예요. 분해시켜보면 안 보였던 게 보이잖아요. 분해하다 보면 권력의 라인도 보이고 병균에 들어온 속성도 보이고 전방위적으로 해체가 이루어져요. 유명한 철학자 쫙 데리다라든가 낯설어요? 조금 더 하면 화낼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다양한 형식의 반작용들이 결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반권위적이면서 지성주의와 해체주의를 함께하는 사람 또는 예를 들면 남성의 권위는 계속 가지고 싶어. 그런데 지성은 싫어.
그러면서 뭔가 근본적인 해체를 요구해. 이런 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이런 그러니까 게 반권위주의, 반지성주의, 해체주의가 예.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재구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혼동스러운 거예요. 정치 지형을 보면은 같은 당 내에도 여러 가지 결합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은 어디가 강하다? 반지성주의가 강하다. 1960년대부터 보수 정치 세력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강력한 게 뭐냐면 감정을 잘 자극하는 걸 잘해요. 원래 미국의 보수당은 지성주의예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이후로 완전히 틀을 바꿔서 반지성주의를 택하고 있고 지금도 레이건, 부시 쭉 통해오면서 트럼프에 의해서 극단화됐을 뿐이에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그러면 이때 동원되는 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권위주의 도덕을. 가장 쉬운 게 선악을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87년도 6월 혁명을 할 때 유럽처럼 반권위주의를 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덕주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 스스로가 도덕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도덕적이만 될 것 같아. 그렇지. 상대방이 감각적으로 도덕을 파고들면 우리가 무방 상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야, 너 진보를 말하면서 너 돈 벌고 있어? 진보를 말하면서 너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그래? 네. 먼저 타고 다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게 안 통해. 후려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당해왔죠, 이렇게. 그런데 어준 씨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예?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포르쉐도 살 거거든요. 나는 공개적으로 살 거야. 예, 포르쉐를 사겠다는 게 진보 진영의 도덕주의를 깨려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거든요. 퍼포먼스. 눈치챘어? 나 눈치챘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한 사람 나밖에 없죠.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진짜로. 그렇죠. 나는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많은 당연하죠. 사람들이 위축되길래 네. 안 그래도 된다고 보여주려고 굳이 음반을 내가지고. 노래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넘겨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남성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남성의 권위가 해체됐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해체되면 반작용도 반드시 그만큼 커지게 돼 있어요. 이 반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인물 누구예요? 메타 오너. 패복사장. 네. 이분이 이런 말 한 거예요. 다양성을 줄이고 남성성을 늘리자. 심지어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조차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걸 20년 전에 얘기했으면 직사가 터졌겠지. 그렇죠. 최근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최근 20대 남성들이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극우화되는 것과 연결이 된 거죠. 네. 그 20대들은 우리 같은 50대들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위축된 남성성. 그래서 자기가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못 누린다고 생각한 채 20대가 된 거예요.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세대가 등장한 거지.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줄곧 모범이 될 만한 인격체, 페르소나를 끝없이 생산해 왔어요. 그들이 담론을 일정 부분 장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남성주의란 말도 없었지만 내세울 만한 모험적 모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델들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런 모델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저크버크라든가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처해요. 다행히 이준석은 그런 모델일 수가 없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그렇죠. 거지. 이 정도 모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반권위주의에는 모두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면화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있지. 그것을 버려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이 모든 세대하고도 뚝 동떨어져서 혼자 따로 놀고 있거든요. 흔히 노년층이 보수적이다. 나이가 들어서 보수적인 건 평균적으로 맞죠. 그래서 60대, 70대로 갈수록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 여전히 그렇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70대도 이재명 긍정 지지가 더 높아요. 임기 초기도 하고 기대가 반영된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야.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70대도 이재명 지지가 긍정이 부정보다 높아요. 유일하게 20대 남성에서만 이재명 부정이 과반을 넘긴단 말이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보수화됐지?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죠. 이 나라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래도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하길 바라잖아요. 제가 유럽을 보고 있고 미국을 공부해 보면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그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첫째는 처방을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시대에 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20대 남성의 극단적인 보수화가 있어요. 20대 여성은 나머지 세대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얘네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들이 그러면 따라할 모델을 찾자. 그렇죠. 20대 남성을 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는 20대 남성 스스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기 모델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렇죠. 그런 적은 없어, 역사상. 그런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지? 그 마지막 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광고 좀 마지막 하게. 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지금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8월 9일 날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이건 광고잖아. 광고 하나 해야지. 광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모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고전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그렇지. 그걸 한번 해보자. 우선 진단을 좀 정확히 해보자. 여론조사 꽃이 있으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이런 여론조사도 해보려고 해요. 저도 여론조사를 할 때만 느끼거든요. 뚝 떨어진 이 세대. 가장 충격적인 게 지금 관세 관련된 협상에서 20대 남성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충격적인 거거든. 내가 20이 되었을 때를 되돌려보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냥 생리적으로 힘센 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걸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타고나는 거란 말이지. 그런 감각은. 근데 20대가 미국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데 다른 모든 연령대는 안 된다. 정당한 협상을 해야 된다. 유일하게 20대 남성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게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여론조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교수님이 틀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지하는 바입니다. 잘 될지는 몰라요. 나 전속이야, 그래서? 방학 때까지. 전속이야? 전속이라기보다는 착취지. 그리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또 계속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공연을 또 한다고 합니다. 8월 9일 날. 하나는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재즈는 뭔가, 철학은 뭔가 아주 재밌게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참여 신청. 다음 주부터는 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못 하는 거야? 시민자유대학 회원만 지금 신청이 가능해요. 시민자유대학은 어떻게 시민자유대학은 쳐보면 나옵니다. 이중 가입을 유도하고 있네. 그렇죠. 눈치가 빨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공동체의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스베자를 봐야 합니다. 끝!